당신이 리더라면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받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회사에서 승진했다. 이제 당신은 팀장이다. 10명의 팀원을 이끌어야 한다. 첫 회의에서 당신은 고민에 빠진다. 친절하고 배려하는 상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엄격하고 단호한 상사가 될 것인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팀원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팀 분위기도 좋고 다들 열심히 일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너무 친절하면 우습게 본다. 마감 시한을 어겨도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라고 넘어가면 점점 더 긴장감이 사라진다. 결국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500년 전 이탈리아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봤다.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받는 것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면 완벽하겠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 말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500년간 악마로 불렸다. 냉혹하고 비도덕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의 철학자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1513년 피렌체에서 추방된 마키아벨리는 시골 농장에서 군주론을 썼다. 이 책은 권력에 대한 가장 냉철하고 현실적인 분석서였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도덕이 아니라 효과를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쓴다. 이상적인 군주가 아니라 살아남는 군주에 대해 말한다. 권력은 왜 인간을 매혹하는가? 리더는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가? 도덕과 현실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마키아벨리가 발견한 권력의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보자.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봐라.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1498년부터 1512년까지 그는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으로 일했다. 14년간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권력의 현장을 목격했다. 프랑스 왕 루이 12세, 교황 알렉산데르 6세, 체사레 보르자, 독일 황제 막시밀리안 1세, 그들을 직접 만나고 협상하면서 깨달았다. 권력의 세계는 도덕책에 나오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은 군주가 자비롭고 신의가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해야 한다고 말한다. 맞다. 그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만 하면 망한다. 1512년 피렌체 공화국은 무너졌다.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 마키아벨리는 체포되어 고문당했고 모든 직위에서 쫓겨났다. 시골 농장으로 추방당했다. 그곳에서 그는 14년간 본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상적인 정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살아남은 군주와 망한 군주의 차이를. 많은 사람이 상상 속의 공화국과 군주국에 대해 썼다. 하지만 나는 진짜 현실을 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이것이 마키아벨리 사상의 출발점이다. 이상주의를 버리고 현실주의를 택한 것. 그래서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관찰로 나아간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마키아벨리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관찰이었다.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선하기를 기대하면 배신당한다.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안다고, 신의가 있다고, 약속을 지킨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망할 것이다.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변덕스럽고 거짓말쟁이고 위험을 피하고 이익에 탐욕스럽다. 이것이 비관주의일까? 아니다. 현실주의다. 마키아벨리는 14년간 외교 현장에서 무수히 봤다. 약속을 깨는 동맹국들, 배신하는 협상 상대들, 이익이 바뀌면 입장을 바꾸는 군주들, 스타트업 세계를 생각해보자. 초기 멤버들은 우리는 가족이다. 끝까지 함께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지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떠난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성장할 때는 지원하지만 위기가 오면 손을 뗀다. 인간은 이익이 있을 때는 충성하지만 위험이 오면 배신한다. 당신이 번영할 때는 모두가 당신의 편이다. 하지만 곤경에 처하면 모두 떠난다. 마키아벨리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피렌체가 강할 때 그는 존경받는 외교관이었다. 하지만 공화국이 무너지자 14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조차 그를 외면했다. 도덕적인 군주는 살아남지 못한다. 마키아벨리의 가장 논란이 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맥락을 봐야 한다. 그는 도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도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군주는 선해 보여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악해질 수 있어야 한다. 항상 선하려고 하면 악한 자들 사이에서 멸망한다. 그가 목격한 사례가 있다. 피에로 소데리니, 피렌체 공화국의 지도자였다. 선하고 정직하고 공정했다. 하지만 결단력이 없었다.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과는 1512년 메디치 가문이 스페인 군대와 함께 쳐들어왔을 때 소데리니는 무력하게 무너졌다. 공화국은 멸망했고 민주주의는 사라졌다. 소데리니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선함이 공화국을 구하지 못했다. 때로는 단호해야 더 큰 악을 막을 수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생각해보자. 구독자들에게 너무 착하게만 대하면 악성 댓글이 늘어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경계를 넘는다. 반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크리에이터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선하게만 살면 정말 망하는가? 운도 작용하지 않는가?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역할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운명에 대비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운명은 강한 자의 편이다. 마키아벨리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이다. 운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운을 활용할 수 있다. 운명은 우리 행위의 절반을 지배한다. 하지만 나머지의 절반은 우리에게 맡긴다. 운명은 강에 비유할 수 있다. 범람하면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하지만 평소에 제방을 쌓아두면 막을 수 있다. 그는 체살의 보르자를 연구했다. 교황의 사생아로 태어나 강력한 군주가 된 인물. 뛰어난 군사적 능력과 냉혹한 정치 감각으로 모마냐 지역을 정복했다. 하지만 체살에도 결국 실패했다. 아버지 교황이 갑자기 죽고 새 교황이 그를 적대시하면서 몰락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분석했다. 체살에는 모든 것을 잘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 운이 나쁜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다르게 봤다. 그는 아버지에게 너무 의존했다.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 이것이 실수다. 정치인들을 보자. 특정 파벌이나 후원자에게만 의존하는 정치인은 그 배경이 무너지면 함께 몰락한다. 반면 자신만의 정치적 기반, 대중적 지지, 독립적 재원을 가진 정치인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평판은 권력만큼 중요하다.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는 여기서 정점에 이른다. 실제로 선한 것보다 선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군주는 자비롭고 신에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실제로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보여야 한다. 인플루언서들의 세계를 보라. 실제 삶은 평범하고 때로는 혼란스럽다. 하지만 SNS에는 완벽하게 큐레이션된 이미지만 올린다. 이것이 위선인가? 아니면 평판 관리인가?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대중은 겉모습만 본다. 소수만이 실제를 안다. 그리고 그 소수는 대중이 믿는 것을 깨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본질이다.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만큼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 성과를 냈어도 홍보하지 않으면 모른다. 실수를 해도 빠르게 대응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면 넘어간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인간 사회의 현실을 인정할 뿐이다.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모든 전략은 생존과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 권력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론이었다. 이제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마키아벨리는 구체적인 권력 유지의 기술로 나아간다. 리더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만 두려움은 남는다. 군주는 사랑받으면서 두려움받을 수 있다면 최고다. 하지만 둘 다 가지기 어렵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일까? 마키아벨리의 설명은 냉혹하다. 사랑은 의무감에서 나온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의무를 깬다. 반면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다. 이것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팀장 사례로 돌아가 보자. 너무 착한 팀장은 마감을 어겨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다음엔 잘하면 돼요 라고 한다. 처음에는 좋아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사라진다. 반면 엄격한 팀장은 규칙을 어기면 즉시 문책한다. 불편하지만 팀원들은 긴장한다. 마감을 지킨다.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단다. 두려움을 주되 미움은 사지 마라. 재산을 빼앗지 말고 가족을 해치지 마라.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재산의 손실을 더 빨리 잊는다. 잔인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단 지혜롭게 써라. 마키아벨리는 무조건 잔인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필요한 단호함과 불필요한 잔인함을 구분했다. 잔인함은 잘 쓰일 때와 나쁘게 쓰일 때가 있다. 잘 쓰인 잔인함은 한 번에 안전을 위해, 그 후로는 신하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쓰는 것이다. 나쁜 잔인함은 처음에는 적었다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다. 그가 든 예시가 체살의 보르자다. 로마냐를 정복했을 때 그 지역은 무법천지였다. 체살에는 잔인한 관리를 보내 철권 통치로 질서를 확립했다. 그런데 목적이 달성되자 그 관리를 광장에서 처형했다. 체살에는 질서가 필요할 때 잔인함을 썼고, 목적이 달성되자 그 책임을 제거했다. 이로써 질서도 얻고 백성의 증오도 피했다. 기업 구조 조정을 생각해보자. 서서히 하면 불안감만 키운다. 한 번에 단호하게 하고 그 후로는 안정을 주는 것이 낫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지혜로운 단호함이다. 너무 관대하면 망한다. 마키아벨리의 역설적 주장이다. 관대함은 미덕이 아닌가? 그는 구분한다. 진짜 관대함과 보이기 위한 관대함. 관대해 보이려고 화려하게 선물을 주고 큰 잔치를 열면 재정이 바닥난다. 그러면 세금을 올려야 하고 백성의 미움을 산다. 진정한 관대함은 자원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다. 그가 본 사례가 프랑스 왕 루이 12세다. 관대한 군주로 유명했지만 재정이 파탄나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어야 했다. 그의 관대함은 결국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복지 정책을 생각해보자.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복지를 약속하면 결국 세금이 오르거나 빚이 늘어난다. 지속 가능한 관대함이 진정한 관대함이다. 사자와 여우가 되어라. 마키아벨리의 유명한 비유다. 리더는 두 가지 본성을 가져야 한다. 군주는 사자와 여우의 본성을 다 알아야 한다. 사자는 함정을 피할 줄 모르고 여우는 늑대를 막을 힘이 없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차리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몰아내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 사자는 힘이다. 강력한 권력, 단호한 결단, 두려움을 주는 능력. 여우는 지혜다. 상황을 읽는 능력, 사람을 파악하는 통찰, 함정을 피하는 영리함.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제품 개발에서는 사자였다. 하지만 비즈니스 전략에서는 여우였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비전을 시행할 때는 사자, 하지만 위기 관리에서는 여우.
약속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마키아벨리의 가장 논란이 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는 무조건적인 배신을 말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의 유연성을 말했다. 신중한 군주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리하거나 약속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 약속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신의가 있다면 이 조언은 나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 비즈니스의 계약을 생각해보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처음 계약을 고집하면 양쪽 다 손해를 본다. 제협상 조건 변경,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경고한다. 약속을 바꿀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분 없는 배신은 신뢰를 완전히 잃는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키아벨리의 현실 권력학 사법책. 첫째, 친절하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라.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업무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라. 마감, 품질, 책임을 타협하지 마라. 첫 번째, 일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둘째,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되 진정성을 유지하라. 성과를 냈다면 적절히 알리고 프로젝트에 기여했다면 인정받아라. SNS와 네트워크를 활용하되 거짓으로 포장하지는 마라. 실력 없이 이미지만 좋으면 결국 무너진다. 셋째, 어려운 결단은 빠르고 단호하게 내리되 이유를 설명하라. 문제 상황을 질질 끌지 마라. 판단이 섰다면 즉시 행동하라. 하지만 결단 후에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라. 마키아벨리가 말한 지혜로운 단호함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이다. 넷째, 여러 옵션을 준비하고 한 곳에 의존하지 마라. 상사, 클라이언트, 파트너 어느 한 곳에만 의존하지 마라.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독립적인 가치를 키워라. 조직이 바뀌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마키아벨리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쓴다. 그는 58년을 살았다. 14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일했고 그 후 17년을 추방당의 가난 속에서 살았다. 군주론을 메디치 가문에 바치며 복직을 받았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27년 6월 21일 마키아벨리는 가난 속에서 죽었다. 그의 책은 그가 죽은 지 5년 후에야 출판되었고 출판되자마자 교황청의 금서가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몰래 읽었다. 왕들, 장군들, 정치가들이 겉으로는 비난하면서 뒤에서는 그의 조언을 따랐다. 나폴레옹은 군주론에 직접 주석을 달며 읽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마키아벨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 그는 악마가 아니었다. 현실주의자였다. 이상만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살아남고 조직을 지키고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핵심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때론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도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선하지도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선한 목적을 이룰 것인가? 마키아벨리는 500년 전에 그 답을 찾았다. 이상은 가슴에 품되 바른 땅에 딛고 서라. 도덕은 잃지 말되 현실도 외면하지 마라. 사랑받기를 원하되 존중받을 줄도 알아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남긴 진짜 유산이다.